괴테의 이탈리아 기행 9월 13일 저녁. 오늘 새벽 3시에 뱃사공 2명과 함께 토르볼레를 떠났다. 처음에는 순풍이었기 때문에 돛을 달 수 있었다. 아침은 장엄했다. 구름이 끼기는 했지만 동틀 무렵이라 고요했다. 우리는 리모네를 지나갔다. 계단식으로 조성하여 레몬나무를 심어 놓은 사너리 과수원은 풍요롭고 깔끔한 모습이었다. 과수원 전체는 몇 줄로 된 사각형의 하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기둥들은 서로 일정한 간격을 이루면서 계단 모양으로 산 위로 뻗어 있었다. 기둥 위로는 튼튼한 장대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겨울이 되면 기둥 사이로 자라난 나무들을 덮게 되어 있었다. 배가 천천히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재미있는 대상까지 세세하게 관찰하며 관조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벌써 말츠 시내를 지나갔는데 그때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일반적으로 낮 동안의 풍향처럼 북쪽으로 불기 시작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강력한 힘에는 별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수 없이 말츠 시내 항구에 배를 댈 수밖에 없었다. 이곳은 호수 동쪽에 있는 베네치아 지방의 첫 마을이다. 뱃길에 나서면 오늘 어디에 닿는다고 미리 말할 수가 없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을 가능한 한 최대로 이용해서 특히 호숫가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의 성을 그려봐야겠다. 오늘은 그곳을 지나가면서 스케치를 한 장 하였다. 9월 14일. 어제 나를 말츠 시내 항구로 내몰았던 그 역풍은 나로 하여금 위험한 모험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그 모험을 적절한 유머로서 극복하였기에 돌이켜 생각하니 재미있는 것 같다. 나는 미리 마음먹은 대로 아침 일찍 그 고성을 찾아갔던 것이다. 성은 문도, 차단기나 감시인도 없어서 누구나 출입할 수 있었다. 나는 바위 위나 속에 세워진 고탑을 마주보고 안뜰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여기서 그림을 그리기에 아주 적당한 자리를 봐두었던 것이다. 서너 계단 올라간 곳에 잠긴 문이 하나 있고 문설주 안쪽으로는 장식 석재로 된 앉을 자리가 있었다. 그것은 우리 독일에서도 오래된 건물에서 아직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거기에 잠시 앉아 있으려니까 어느새 여러 사람들이 뜰 안으로 들어오더니 나를 관찰하며 왔다 갔다 하였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져서 마침내는 걸음을 멈추고 버티고 서서 결국에는 나를 둘러싼 형국이 되었다. 나는 내 그림이 주목을 끌게 되어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방해받지 않고 일부러 모른 척하면서 하던 일을 계속했다. 이윽고 인상이 썩 좋지 않은 남자가 내 앞으로 불쑥 나서더니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말츠 시내에 와본 기억을 남기려고 고탑을 그리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그것이 허락받은 일이 아니므로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는 투박한 베네치아 사투리를 썼기 때문에 나는 그의 말을 정말로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응답했다. 이 말에 그는 이탈리아 사람답게 그야말로 천연덕스런 태도로 내 도화지를 움켜쥐더니 그것을 찢어 화판 위에 올려놓았다. 둘러서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의 그런 행동을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느껴졌다. 특히 나이가 지긋한 어떤 부인은 그런 행동은 옳지 않으니 이 일에 대해 올바른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영주를 불러와야 할 거라고 말했다. 나는 문에 등을 기댄 채 내가 있던 계단에 버티고 서서 점점 더 늘어나는 구경꾼들을 둘러보았다. 호기심에 가득 찬 눈길로 가만히 응시하고 있는 그 대부분의 얼굴에는 선량한 표정들이 어려 있었고 내겐 낯선 군중의 색다른 점들이 아주 재미있는 인상을 주었다. 나는 내가 에테스부르크 극장 무대에서 트로이 프로인트 역을 하면서 종종 눌려주었던 새들의 합창대를 지금 내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자 기분이 무척 좋아졌다. 그래서 영주가 자신의 법률 비서를 대동하고 나타났을 때 나는 그에게 거리낌 없이 인사를 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들의 요새를 그리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담벼락이 내게는 요새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공손하게 대답했다. 나는 영주와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 고탑과 벽들이 무너져 내린 것을 지적하고 문도 없는 데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런 방어 수단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환기시키면서 나로선 여기서 그저 폐허만을 보고 그릴 생각뿐이었다고 확언했다. 그곳이 폐허라면 뭐가 그렇게 신기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시간을 벌면서 호의적인 감정을 끌어내야 했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대답했다. 많은 여행자들이 단지 폐허를 보기 위해 이탈리아를 찾아온다는 것과 세계의 수도인 로마는 야만인들에 의해 파괴되어 온통 폐허가 됐지만 수백 번, 수천 번씩 그림으로 그려져 왔다는 것을 당신네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는 대답이었다. 그리고 고대 유적 가운데 베로나의 원형 극장만큼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도 드물어서 나는 곧 그것을 구경하러 갈 참이라고 말했다. 영주는 나와 마주보고 있긴 했지만 몇 계단 아래에 서 있었는데 키가 크면서도 그다지 홀쭉하지 않은 30세가량 된 남자였다. 멍청한 얼굴에 우둔한 모습은 질문을 할 때 느릿느릿하고 둔감한 말투와 썩 잘 어울렸다. 키가 작고 명민해 보이는 그의 비서도 그렇게 흔치 않은 신기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금방 판단이 안 서는 것 같았다. 나는 앞서와 같은 이런저런 얘기를 더 늘어놓았는데 사람들은 내 얘기에 즐거이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호의적인 몇몇 여인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공감과 동의의 표정을 감지했다. 그러나 내가 이 지방 사람들 사이에서 아레나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베로나의 원형극장에 대해 언급하자 그 비서는 그 사이에 깊이 궁리를 해두었다가 그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마 시대의 건물이니까 아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성의 탑은 베네치아 지방과 오스트리아 제국 간의 경계를 이루기 때문에 정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말고는 특이한 점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 말을 맞받아서 나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적뿐만 아니라 중세 때의 유적도 주목할 만하다고 장황하게 설명했다. 당신들로서는 어려서부터 항상 보아온 것이라서 이 건물의 그림 같은 아름다움을 나만큼 발견할 수 없다는 것도 물론 탓할 바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행히도 마침 아침 햇살이 탑과 바위와 벽에 아주 아름다운 빛을 드리워서 나는 그들에게 그 장면의 아름다움을 열광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내가 찬양한 대상들을 등지고 있었고 나로부터 완전히 몸을 돌리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개미핥기처럼 고개만 획 돌려서 내가 그들의 귀에 찬양한 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 영주 자신도 짐짓 위엄을 갖추려 하면서도 고개를 돌려서 내가 설명한 광경을 돌아보았다. 그런 모습들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웠던지 나는 더욱 유쾌해졌다. 그래서 바위와 담벼락을 수백 년 동안이나 무성하게 장식해왔던 담쟁이 덩굴에 대해서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자 영주의 비서는 결연한 어조로 언급하길 내 말은 모두 그럴듯하지만 요제프 황제는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사람이어서 베네치아 공화국에 대해 분명히 사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을 것이고 나도 요제프 황제의 신하로서 국경 지방을 정탐하기 위해 파견된 자일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황제의 신하라니 당치도 않는 말이오 하고 나는 소리쳤다. 나도 당신네들과 마찬가지로 공화국의 시민임을 당당히 자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력이나 규모 면에서는
당신들의 고결한 베네치아 공화국과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자치 조직을 갖추고 있고 상업 활동이나 재정, 지도자들의 현명함은 독일의 어느 도시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그 이름과 명성이 분명히 당신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을 마인 강변의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인 강변의 프랑크푸르트 출신이라고요? 하며 어느 젊고 예쁜 여자가 소리쳤다. 그렇다면 영주님, 이 낯선 분의 신분이 무엇인지 곧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선량한 분 같아요. 그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그레고리오를 불러오도록 하세요. 그 양반이야말로 이 사건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새 내 주위로 호의적인 눈치를 보이는 얼굴들이 많아졌고 처음에 반감을 보였던 그 작자는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레고리오라는 사람이 나타나자 사태는 완전히 내게 유리한 상황으로 변했다. 그레고리오는 대략 50대의 남자로서 이탈리아 사람 특유의 올리브색 얼굴이었다. 그는 낯선 것을 전혀 낯설게 생각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했다. 그는 곧바로 내게 얘기하길 자신이 본론가로 1712년, 1779년 프랑크푸르트의 한 대형 회사의 창업자, 본론가로 상회에서 근무했고 그래서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 집안과 도시에 관한 소식을 나를 통해 전해 들을 수 있게 될 것 같아 기쁘다고 했다. 다행히도 그가 프랑크푸르트에 있었던 때는 나의 청년기에 해당하는 시절이었기에 나는 그에게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고 그 후에는 또 어떻게 변했는지 상세히 얘기해 줄 수 있었다. 그래서 상황은 한층 더 유리해졌다. 나는 그 이탈리아 출신의 집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족 모두에 대해서 그에게 죄다 얘기해 주었다. 그는 여러 가지 세세한 얘기를 듣고서 무척 기뻐했다. 이를테면 알레시나 씨가 1774년에 금혼식을 치르고 그 뒤로 기념 메달을 만들었는데 나도 그 메달을 소장하고 있다는 등의 얘기였다. 그는 그 부유한 상인의 부인이 브렌타노 집안 출신이라는 것도 아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그 두 집안의 자녀들과 손자들에 관해서도 그들이 다들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살림도 차려서 자손들도 늘어났다는 얘기까지 해줄 수 있었다. 자손들도 늘었다는 얘기까지 해줄 수 있었다. 내게 물어오는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내가 아주 상세한 소식을 전해주자 그의 얼굴에는 밝은 표정과 심각한 표정이 번갈아 나타났다. 그는 감격스러워하며 기뻐했고 우리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점점 더 흥겨워하면서 지루한 기색도 없이 우리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물론 그는 우리가 나눈 대화 가운데 일부를 그들의 방언으로 옮겨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마침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영주님, 저는 이 사람이 교육을 잘 받아 정직하고 재주 많은 신사로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 두루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호의적으로 떠나보내 그 지방 사람들에게 우리의 좋은 점을 전하도록 하여 말치 시내를 찾아오도록 유도했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 지방의 아름다운 경치는 외국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낼 만합니다. 나는 이 다정한 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지방에 위치며 주민들을 칭찬하면서 또한 관할 당국자들도 현명하고 분별력 있는 분들이라고 추켜 세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 모든 말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져서 나는 그레고리오 양반과 함께 그곳과 그 지방을 마음대로 구경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내가 투숙한 여관 주인도 이제 우리와 합세하여 만일 말치신의 명소가 제대로 알려지면 자기 여관으로도 외국 손님들이 몰려들 것이라며 벌써부터 좋아하였다. 그는 대단한 호기심을 보이며 내 옷가지들을 살펴보았는데 편리하게 주머니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소형 권총을 특히 부러워하였다. 그렇게 좋은 무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고 시세화하면서 자기 나라에서는 무기 소지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친근한 태도로 말을 걸어오는 여관 주인의 말을 몇 번씩이나 중단시켜가면서 나는 나를 도와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해준 그레고리오 양반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